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태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지금 회원분들은 이제 이 영상에 나오는 엑셀들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엑셀 다운로드 링크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 주소 링크는 멤버십 회원용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 법령으로 인하여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꽃은 저는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을 하느냐 마느냐 이 차이가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리스크 관리가 저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좋은 종목 발굴하는 것보다 너는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스스로 다 체계화를 해야 되고, 심지어 그걸 저는 본인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엑셀로 체계화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투자자문사에 있을 때 위에 사수가 엄청나게 주식을 잘했고, 실제 다른 운용사로 이직을 했었을 때도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그 선임 매니저를 제가 절대 따라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고민의 깊이의 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시간이랑 성격이 달라요. 저는 ADHD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먼저 한번 배팅해보고 아니면 바로 손절치는 그런 스타일이라면, 그분은 아주 고민을 많이 한 다음에 고르는 성격이에요. 근데 제가 성격을 갑자기 바꿀 수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사람은 자기마다 맞는 주식 투자 방법을 발견해야 되는 건데, 제가 절대 그분을 따라할 수가 없고, 제가 봤을 때 그 어떤 분도 그분을 대체하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주식 투자는 그 실수를 줄이면서 펀드 매니저가 탄생되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되게 막연한 이야기인데, 그렇구나 라고 이제 당연한 얘기를 또 뭔가 이제 문구를 들으면 또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경험을 하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경험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매니저로서의 투자자문사에서 경험을 하고 있다 보니까 와닿았죠. 근데 그분도 사실은 제 생각에는 어떻게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전달하는 능력은 없었어요. 왜냐면 전달할 수가 없었으니까. 사람마다 이제 그분의 얘기는 종목을 하나하나 고를 때 고민을 더 하고 골라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저는 성격상 그게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이제 저만의 방법을 발굴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어떤 하우스들, 저는 이제 그 투자자문사나 운용사들 보통 하우스라고 하는데, 그 하우스에 가면 주식을 배울 수가 있긴 한데 눈으로 옆에서 배우는 거지 도제식으로 뭔가 하나하나 알려주는 건 없어요. 본인 스스로 다 터득하는 겁니다. 왜냐면 알려주는 사람들도 뭔가 체계화돼서 알려줄 만한 게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저도 이런 영상을 찍을 때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실수를 줄이는 거는 이런 방법을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준비를 했고, 이제 뭐 서두에 뭐 잡소리가 많았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엑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주식 투자를 실수를 줄이는 거는 결국 어떤 습관을 들이는 거냐 이거거든요. 그럼 그 습관을 들인다는 거는, 예전에 제가 어떤 주식하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식 투자는 엄청난 이제 그 무공의 비법서를 가지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다. 그걸 계속 습관해가지고 내가 그 무공을 닦아 나가는 거와 똑같다. 결국 이제 습관을 들이는 건데, 그 습관을 어떻게 들이고 어떤 것들을 보고 들일 거냐라는 게 이제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시장이,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내가 좋댔다,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들이,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시장이 변동성 하락, 그러니까 결국 지수가 빠지는데 내가 주식을 못 줄인 게 그게 실수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어떻게 했으면 내가 이 지수가 박살날 때 현금비를 조금이라도 확보를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주식 100% 들고 떨어지거나 신용 들고 떨어지니까 막 미칠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신용을 들고 떨어졌던 사람들은 난 다시는 신용 안 써 라고 하든지, 신용을 떨어졌다가 운 좋게 회복한 사람들은 다행이다 뭐 이러든지, 그리고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만든 거는 업종 강도 지수로 활용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업종 강도 지수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6개의 업종 중에 상위권 업종이랑 하위권 업종의 편차를 만들고, 그 편차를 인덱스화한 거예요. 지수화한 거예요. 그 지수 수익률을 가지고 그거를 또 오실레이터로 강도로 바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업종 수익률 붉은색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주식이 어려워요. 왜냐? 업종 수익률 상위권과 하위권의 편차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어떤 시장이냐면 올라가는 주식은 1, 2%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주식은 6, 7, 8%씩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편차가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업종으로 보게 되면. 반대로 이게 내려가는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 최근에 같은 구간들. 업종 수익률 상위권이랑 하위권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심지어 이제 순환하면서 올라가죠. 가만히 있으면 내 거가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업종 수익률 상위권이 1, 2, 3% 올라가는데 하위권도 뭐 빠지는 업종은 한 서너 개 정도고 대충 한 평균 올라가는 것도 한 1, 2%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충분히 따라갈 만큼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이게 붉은색이 내려가는 구간입니다. 그럼 어떤 시장이 주식을 하는 게 편할까요? 이게 내려가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게 편차가 플러스 0.4, 마이너스 0.3 정도가 이제 평균적인 편차니까 이게 어느 정도 내려와서 변곡을 보이면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주식을 조심해야 되겠다. 또는 많이 내려와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되겠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저 조심하고 싶은 거죠. 지난번에도 이런 구간에서 올라갈 때 리스크가 있었고 여기서도 이제 반대로 이 끝에 올라가는 끝에도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변곡이 나오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을 본격적으로 하는 게 맞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뭐 이런 방법을 쓰던지, 만약에 내가 이런 방법이 나는 없는데 나는 그 엑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예전에 썼던 거는 코스닥 지수가 3일, 5일, 10일 이평선을 장중에 오후장에 특히 막 모두 이탈한다. 1시쯤에 2시쯤에 봤는데 뭐 장 초반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3일 이평선,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있잖아요. 그럼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은 오늘 중에 이제 가장 낮은 지수의 이평선 가격이 있고 지금 이제 지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슬금슬금 내려와서 음봉을 만들면서 이탈을 딱 해버리면 그게 특히 오후장이면 거의 이제 회복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20%를 하든 30%를 하든. 이거 기준은 내가 종목이 압축이 얼마나 돼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종목이 막 너무 많이 압축되어 있으면은 현금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언제 주식을 사느냐? 업종 쏠림 지수가 위에서 내려올 때 저는 주식을 산다 했잖아요. 변곡이 나올 때 또는 0.3 이상으로 올라갈 때. 근데 이제 그걸 교집합으로 볼 만한 게 코스닥 지수가 3일, 5일, 10일선 중에 하나라도 오후장에 극복을 하는 경우. 그게 이 3일, 5일, 10일선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코스닥 지수가 예를 들어 700이다. 근데 3일, 5일, 11선 중에 제일 낮은 게 699다. 그러면 지금 현재 700이 됐으니까 지금 극복한 거죠. 이제 시간이 이제 오후 점심 먹고 이후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어떤 걸 크로스로 보냐면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를 최근에 이제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면은 느리거나 또는 뭔가 휩소가 있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려고 이제 피어 앤 그리드를 챗GPT를 활용을 해서 피어 앤 그리드를 열화판으로 만들고 그 피어 앤 그리드를 이게 오실레이터로 변경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오실레이터로 변경을 했을 때 지금 현재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이제 관점을 또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자산 배분으로 극복하고 있을 겁니다. 제 아는 형도 금투저이고 서초동의 유지나 마찬가지인데 이분도 가만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자산에 깔아놨어요. 근데 물론 이제 공격적인 자산들 위주로 이제 깔아놓긴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산 배분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레드 포트폴리오라고 해가지고 안전자산이랑 그냥 뭐 채권 얼마, 그 다음에 금 얼마, 그 다음에 뭐 리츠 얼마, 그리고 공격형 주식 얼마. 그리고 나서 이거를 1년마다 한 번씩 비중을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똑같이 맞춰도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채권의 비중을 뭐 40%, 50% 해야 되고, 뭐 올해도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최적화된 비중이 뭐 역사적 변동성을 뭐 활용해가지고 그런 것도 해도 되는데, 귀찮으면은 그냥 똑같은 비중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수익률이 많이 차이 나지 않는다. 뭐 MDD가 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억지로 이제 과거 백테스트 해가지고 MDD를 최적화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효율적이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비중 맞추고 공격형에서 단순히 이제 지수를 투자하기보다는 종목으로 이제 승부를 볼 수도 있거든요. 포트폴리오를 깔아서. 어쨌든 이런 거를 해가지고 위험한 시장이 됐을 때
여기 있는 거를 헐어서 주식으로 이제 집어넣기도 하죠. 이제 그런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장의 변동성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든 거를 가지고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은 와 엑셀로 그렇게 다 준비를 했구나. 그냥 막연하게 차트 보고 주식 줄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고민해봐야 답이 안 나온다고요. 한 번은 맞을 수 있겠지. 근데 연속으로 맞을 수 있겠어요? 10번 중에 8번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7번, 8번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차트만 봐가지고, 지수 차트만 봐가지고는 답이 없다고요. 또는 이제 뭐 이벤트 일정 같은 것도 있겠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이벤트 일정에서는 내가 뭐 조금 이제 위험자산 포지셔닝을 낮추겠다. 주식을 100% 하다가 80으로 낮추겠다. 근데 그게 investing.com에서 경제 캘린더를 통해 가지고 이게 뭐 위험하냐 아니냐 이걸 알기가 또 쉽지가 않다고요. 최근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 대부분 다 들고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저도 리스크 관리를 그래도 반 정도로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렀다가 100% 주식만 100% 세팅했다가 오히려 들고 떨어졌고, 그거 이제 극복한다고 이제 또 생고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인데 2번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여기서 이 영상에서 가장 배울 만한 거는 이 2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신용 쓰시는 분이 특히 이제 잘 망합니다. 다 털리죠. 왜냐하면 신용을 365일 계속 쓰니까 그래요. 적은 비중이라도. 근데 실제로 신용은 스나이퍼 같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자마자 올라야 되는데, 그래서 신용은 시장이 급락했을 때, 남들이 이제 신용으로 막 털릴 때 그때만 써야 됩니다. 야 이거 그래가지고 언제 돈 버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2년에 한 번 줘요. 2년에 한 번 기회를 줘요. 특히 이제 제가 연간 MDD라는 걸 이제 올려드리는데, 이거 우리 한번 쭉 둘러볼까요? 여기 보면 시장을 한 번씩 코스닥 기준으로 20% 이상 박살나는 장들이 와요. 2024년도가 그랬고 2023년도도 20% 박살나는 장이 와요. 역사적으로. 이것도 22년도는 35%나 박살났어요. 이거는 이제 금리를 올리는 구간이니까. 이제 이런 시장도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있죠.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MDD가 평소와 다르게 더 터지는구나. 제가 이때 주장했던 게, 야, 한 25% MDD 터졌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저점 찍은 거 아니냐 이랬는데 한 번 더 떨어진 거죠. 왜냐면 그 이전에 21년도는 MDD가 많이 터져봐야 10%대였어요. 2020년도는 여기는 이제 코로나 터졌죠. MDD가 30% 터져요. 19년도는 봅시다. 여기도 25% 터져요. 자, 여기도 30% 터집니다. 18년도. 자, 17년도는 좀 그래도 버텼어요. 자, 16년도 봅시다. 16년도도 MDD가 그 해에 고점 대비 18%, 거의 20% 터집니다. 자, 15년도도 터졌어요. 15년도도 터졌어요. 자, 14년도는 좀 덜 터졌어요. 10% 미만이니까. 그리고 요게 보시면은 13년도에도 17%, 20% 가까이 터집니다. 자, 12년도에도 여기 또 터지고 잠깐 올랐다 또 터지죠. 그리고 11년도도 20%대 터져요. 2010년도에도 이거 보세요. 20% 터집니다. 결론이 뭐냐면 거의 최소 2년에 한 번꼴, 아니면 거의 매년 10%, 15% 이상은 터진다. 그렇기 때문에 365일 신용을 쓰는 행위는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왜냐면 과거에 그렇게 됐으니까 저 시장의 성격이 코스닥이랑 코스피의 시장 성격이 어디 안 간다고요. 앞으로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신용은 MDD가 역사적으로 이 정도면은 개박살났다. 그 MDD가 이제 극복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신용을 일으키기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반대매매를 받으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 유동성이 공급되는 곳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게 주식의 기초다. 포트폴리오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매일매일 이제 수급을 체크를 해서
저는 전체 종목에서 상위 50등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사모투신연금,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균, 시가총액 대비 또는 금액에 대한 평균, 그리고 외국인의 금액에 대한 평균, 외국인 시총에 대한 시총 대비 매수, 외국인 매수는 검은 머리 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냥 이 금액으로 어디로 돈이 많이 들어갔냐, 매수가 어디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매수했냐, 그걸 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요것만 포트폴리오에 넣어요. 이 이외의 거는 포트폴리오에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을 체크하고 다른 것들을 크로스 체크, 수출 데이터를 체크하고 이런 거 체크해서 비중을 좀 더 많이 넣는 것들은 선택을 하겠죠. 이거 이외의 종목군들이 올라간다,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도만 두세 개씩 깔아가지고 포트폴리오 짜도 충분히 남들보다 상승장 때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가장 위험한 거는 저게 대부분 다 주도주일 경우가 있어서 시장이 박살날 때 많이 깨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망가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원툴형 인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나는 뭐 반도체만 볼래, 나는 뭐 바이오만 할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 특정 이 업종이 주도주였다가 박살날 때 더 깨집니다. 오히려 이 정도 좀 깔아놓으면 분산 투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이야기하기 전에 원툴형 인간이 되지 말자. 왜냐면 원툴형 인간이 되면은 나는 반도체가 좋을 때만 수익이 나고, 그럼 뭐 반도체 사이클은 보통 2년 상승하고 2년 하락하는데 2년 손가락 빨아야 된다고요. 나는 바이오가 싫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물론 이제 내 수준은 저도 안 봐요. 내 수준은 볼 이유가 없는데, 그 수출주 이외에 어떤 정책주나 이런 것들도 나는 정책 그게 숫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보기 싫어.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예전에 많이 가졌어요. 꼰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바꾸게 된 게, 유동성이 매수가 되는 곳들은 그래도 시장이 컨택한 거니까 주의 깊게 보자, 포트폴리오에 조금씩이라도 넣자. 그래서 유동성 공급이 중요하다, 돈이 도는 곳이 좋다. 그리고 작전주 하지 말라고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최대주주 바뀐 다음에 신사업 한다고 그런 거를 주식을 사봐야 그 신사업이 진짜 걔네가 성공할지 안 할지 내가 외부에서 체크가 안 된다고요. 크로스 체크가. 그저 그 신사업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잘못됐어요, 남는 게 없다고요. 왜냐면 그 사업, 내가 그거를 제대로 분석할 수가 없는 거고 굉장히 막연한 거거든요. 차라리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 곳에서 글로벌 시장이 왜 그렇게 공급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국내 주식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향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으면 남는 거라도 있는데, 이 작전주 계속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해봐야, 그러니까 최대주주, 작전주가 이제 모두 작전주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대주주가 바뀌고 나서 신사업 한다고 깝죽대는 거 그거 매매해봐야 3년 5년 해보세요. 그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실력이 뭐 쌓인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제자리 뛰기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투자가 뭐냐면 1년 전과 2년 전, 3년 전에 내가 지금과 별 차이가 없는 게 전 제일 두려워요. 그 두려움이 엄청납니다. 내가 점점 뭔가 계속 알 수 있는 바운더리를 넓혀 나가지 못하고 멈춰져 버릴 때 그 느낌이 어떨까? 그 느낌은 저는 굉장히 공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전주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곳이다. 내가 이거 해봐야 돈이 실력이 안 쌓이는 거예요. 신사업 하다가 말아 먹었는데 뭐. 그리고 잠깐 시장 좋아진다고 후발주자로 들어왔는데 남는 게 없죠. 그 다음에 또 이거 앞에 다 얘기할 건데, 요 1번이랑 이거는 엑셀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가지고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6번도 중요해요. 이 대한민국은 1년 중에 주도주 스타일은 6월과 7월에 바뀐다. 특히 1년 중에 반년 바짝 달리면 반년 빡 쉬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안 나오면 더 쉽니다. 2023년 7월에 에코프로가 꼭지를 찍고 내려왔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과거 역사를 다 뒤져보세요. 주도주는 1년 중에 절반 달리고 절반 쉬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좋았던 거는 하반기에 쉬고요. 상반기에 나빴던 것들은 하반기에
주가가 오히려 돌아섭니다. 예전에 제 기억에 바이오가 한참 갈 때도요. 바이오가 이제 2015년도였나? 그때 이제 한미가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야, 이제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 회사들 봐야 돼 라고 달렸던 것도 보통 한 6개월 정도 달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직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상반기에 좋았던 거에 너무 심취해버리면 그게 계속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포트폴리오를 그 180도로 뒤집을 생각을 못해요. 시장에 너무 최적화돼 버리면 반대 시장 로테이션이 발생하면 뒤져버리거든요. 시장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1년 중에 주식의 주도주 스타일은 6개월 단위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게 2년 연속 가거나 그런 것들은 거의 드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정 플레이를 할 때는 어떤 매달 달까지 또는 며칠까지 어떤 일정이 있어요. 그러면 2일 전에, 2거래일 전, 보통 2거래일에서 저는 3거래일 전에 팔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틀 전에는 저처럼 파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하루 전에도 파는 애들이 있고, 그래서 3거래일 전까지는 애들이 들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때는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D-Day에 팔려고. 제가 봤을 때 가장 기대감이 극대화되는 구간은 3일 전입니다. 3일 전. 3일 전에 D-3일 전에 절반을 정리하고 D-Day의 절반을 정리한 다음에 이게 정말 괜찮은 거면 다시 사도 돼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빈집 오실레이터로 남 좋은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종목을 픽업해가지고 이제 골라서 매매를 할 때 이제 업종 같은 걸 많이 봐요. 업종에서 이게 지금 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합산해가지고 제가 이걸 또 오실레이터로 만들어봤는데 이게 지수의 어떤 변곡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매도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눈여겨보는 거죠. 지금 최근에 바이오가 과매도권이요, 과매도권. 과매도권에서 오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금리가 파월이 이제 이야기를 해서 금리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떨어뜨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반도체는 봅시다. 반도체는 여기 보면 이 종합 반도체는 상태가 안 좋아요. 오히려 코스닥의 이제 소부장들이 바텀권에 있죠. 그리고 종합 반도체보다 소부장들이 나은 이유는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들 다들 쉬었어요.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발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장비 회사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 트렌드가 좋아질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각도로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걸 이용할 때 빈집이니까 무조건 사자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요게 이제 2차전지 같은 게 빈집에서 채워졌는데 오르는 게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매도가 너무 심했는데 매도가 완화되면서 이게 붉은색이 올라갔지만 지수는 못 오르는 거죠. 심지어 이때 당시에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 빠지니까 시장에서는 거의 이제 뭐 안 보는 상황도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좀 반등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민주당의 전당대회로 그 전당대회 기대감이 또 녹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펀더멘털의 부분들, 그리고 유동성이 공급되는 컨셉에 해당하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놓고 유동성 공급이 되고 있는 컨셉의 경우에는 과매도된 것이 반등할 때 탄력적으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식품 음료가 최근에 이제 또 바닥권이에요. 여기서 이제 고배당인 것들을 찾으면 되겠죠. 뭐 KTNG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이거를 또 종목으로 확장을 해서 처음 보니까 뭐 최근에 이제 강했던 게 음식료 이런 것들도 있죠. KTNG도 이제 바텀권에서 이 수급 강도가 돌아서고 있고, 이 아래권에 있느냐, 여기서 이제 과열권이면 잘 안 사요. 그래서 CS 윈드 같은 것도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 그때 비공개 채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실적 잘 나왔다고 시장에서 막 콜 돌리더라고요. 콜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니까 야, 이거 과열권인데 굳이 사지 말자, 이거 남 좋은 일이다. 결국 지금 빠졌잖아요. 그리고 금리 낮추게 되면은 신재생 관련된 기대감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쪽이 그 금리 피해주들이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볼만하죠. 빈집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 회사가 2분기 실적도 잘 나왔었으니까. 컨센도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이제 수급이 빈집이 됐으니까 지금 내가 들어가 봐야겠다. 이런 고민들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1번이라서 빨간색을 했는데, 신용 쓰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HTS만 보니까. HTS의 종목 구성을 보면서 아주 미세 조정이라는 개념 자체를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자, 이게 저 이제 샘플로 지금 한 건데, 여러분들도 이 포트폴리오를 그 엑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엑셀로. 그래서 어떤 기본 개념을 해야 되냐면, 이걸 이제 샘플로 이제 1억을 굴리는 거다. 지수는 뭐 옛날 거를 제가 넣고 손을 안 대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1억을 내가 굴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현대차를 살 건데, 이게 내가 플레이하고 있는 종목 수가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뭐 20종목이냐 30종목이냐, 그리고 내가 어떤 업종들을 지금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냐, 그러면 종목당 맥스 비중을 얼마로 둘 거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2%만 하자. 난 이제 이건 평균 비중으로 하지 뭐. 난 리가캠이랑 ABL 바이오 같이 가져가겠어. 그럼 이제 여기에 사야 되는 주식수가 떠요. 이걸 세팅하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63주를 샀어요. 예를 들어 그 21주를 샀어요. 그럼 여기 바이오의 비중이 이제 높이 뜨죠. 비중이 이제 그럼 내가 어떤 섹터에 더 많이 배팅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 하는 거죠. KTNG 배당 주고 최근 과매도권이니까 5%를 해놓자. 나중에 과매도권에서 좀 올라오면은 그 다음날 내가 비중을 4%로 맞추지 뭐.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5%다. 응? 5%다. 그럼 이제 47주를 샀다. 그럼 여기서 이제 4%로 떨궈 봅시다. 그럼 여기에 팔아야 되는 수가 떠야 돼요. 응? 팔아야 되는 수가 떠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1%씩 뜯어내고 1%씩 올리고. 그렇게 하면, 저거는 성격이 되게 급하다 했잖아요. 10종목이나 5종목으로 플레이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 팔면 25% 회전율이 들어가요. 살 때 25%, 팔 때 25%, 회전율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회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유동성 공급 컨셉을 충분히 그 작동되는 거를 포트폴리오에 워킹이 되려면 어느 정도 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많을 때는 40종목까지도 해요. 근데 일반인이 40종목을 어떻게 플레이 하겠어요? 못하지. 왜냐면 엑셀로 구성을 안 해놨으니까. HTS에 종목 너무 많으면 관리가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엑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엑셀로 관리 안 하니까. 여러분들 그 편의점 가면 편의점도 재고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재고 관리 프로그램 스스로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 계속 보는 거예요. 투자 사유가 뭔지. 그리고 이거를 내가 만약에 비중을 조절을 한다면, 그 비중 조절의 그 기준을, 저는 이제 뭐 오실레이터가 그 수급 오실레이터가 좀 많이 차서 팔고 다른 걸로 갈아 끼우기도 하고, 또는 유동성 공급 컨셉이 너무 많이 이제 이번에는 이탈돼 버려서 얘네가 이제 주력이 아니기도 하고, 또는 상대 강도라는 이제 그걸 이제 또 올려드리는데, 50개의 업종 중에서 지금 상대 강도 상위권의 업종에서 해당이 안 되니까 상대 강도 상으로 상위권인 거는 비중을 많이 들어가게 하고, 그런 것도 아닌 것들 비중을 적게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관리를 좀 이거만큼은 꼼꼼하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첫 직장에 있었던 그분은 이거를 이 엑셀 같은 걸로 안 해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해요. 왜냐? 머릿속에 암산을 하시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날 포트폴리오에 이것만 보시고 비중만 조절해요. 비중만. 그럼 이제 이거 편입 매입가를 저는 일부러 넣진 않는데, 왜 편입 매입가를 안 넣냐면, 사람들은 아무래도 플러스 난 걸 팔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편입 매입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리스크 자산의 포지셔닝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별로 오르지 못했는데, 업종 이런 게가 이제 별로 오르지 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올랐는데 여기 상대적으로 주가가 별로 못 오른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그래도 팔아야 돼요.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요즘 영상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어떤 종목, 좋은 종목을 끌고 가는 건데, 대한민국에 그런 종목이 없어요. 글로벌로 살아남을 만한 종목이 없어요. 시간 지나면 다 죽어버릴 거예요. 어쩌면 10년은 못 버텨요. 대한민국에 있는 주식들은.
그런 플레이를 하려면 미국에서 해야 돼. 미국에 있는 주식들. 대한민국에 난다긴다 하는 주식들 10년 뒤에 다 없어질 가능성들이 높아요. 삼성전자나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을까? 하이닉스랑. 근데 자신이 없어요. 그것도 너무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좋은 것들로 계속 구성을 해야 돼 가는데, 지금 가장 좋은 것들은 시장에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 좋은 거겠죠. 그래서 유동성이 공급되는 컨셉을 만약에 이렇게 분류를 했다면, 유동성이 공급되는 컨셉을 이제 분류를 했다고 합시다. 그 중에서 내가 핵심으로 생각하는 분류가 있고, 그 분류한 것들을 내가 여기다가 포트폴리오에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종목들은 계속 바꿔가면서 넣는 거죠. 때로는 이 코드를 바꿔서 종목을 다른 걸로 넣기도 하고, 조선주 중에서 다른 걸로 갈아 끼우기도 하고, 바이오 중에서도 다른 걸로 갈아 끼우기도 해요. 수급이 과열이 되면. 또는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업종 단위로 수급이 과열권으로 들어가면 이게 종목 개수를 줄이겠죠. 그렇게 이제 계속 잘 팔릴 것 같은 걸로 재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ADHD고 성격 급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매매 회전율이 저는 높은 편이에요. 그 매매 회전율을 억지로라도 낮추려면 분산 투자가 핵심이었고, 분산 투자를 하면은 몇 개 정도, 오늘 내가 한 5개 정도, 5개 정도나 4개 정도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면 4개 정도 의사결정 해봐야 4, 4, 16이겠죠. 근데 내가 5종목, 6종목 들고 있는데 3종목, 4종목 바꾸면 포트폴리오 절반이 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율이 하루를 기준으로 보면은 회전율을 낮추는 거죠. 또는 4%에서 다 덜어내고 딴 걸로 바꾸는 것도 있고, 아니면 1%만 줄이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종목의 주문을 막 10개씩 했는데 어떤 때는 한 번씩 바꿔줘야 돼서 0.5%씩 덜어내기도 해요. 어떤 거 하나 새로운 걸 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개념들 옆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남이 어떻게 하는지, 어떤 로직으로 하는지 옆에서 봐야 본인이 얻는 게 있더라. 그래서 저는 저 엑셀을 첫 번째 직장 CIO 분이 하셨던 거를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내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는 거를 배우느냐가 평생에 좌지우지하더라. 그래서 뭐 이걸 보시는 분들은 뭐 인연이 있으니까 보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연이 있으니까 보는 거고, 여기서 내가 얻어가는 것들이 있겠구나 라고 하면 다행이고,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사람마다 뭐 보는 게 있고 다른 게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주식시장은 경험이 쌓일수록 내가 보이는 게 많아져요. 제가 처음에 피터 린치 책을 봤을 때, 처음에 대학생 때 봤을 때랑, 그리고 투자자문사의 1년차에 봤을 때랑 3년차에 봤을 때랑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 내가 몰랐던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피터 린치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뭔지가 더 이해되는 거죠. 아마 지금 한번 다시 보면 또 느끼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사람마다 여기서 이 영상에서 얻어가는 게 다 다를 수도 있는데, 뭐 다시 봐도 되고 하겠지만, 그래서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바라고, 이걸 본 분들도 이제 인연이 있어서 본 거고, 저도 이거를 뭔가 주식 투자의 실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싶은데 어떻게 찍을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이렇게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다 라고 머릿속에 정리된 게 요 며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은 그냥 저는 이제 습관처럼 남 좋은 일 안 하고, 제가 이제 얍실하게 주식하는 걸 좋아하니까 남 좋은 일 안 하고 빈집만 공격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하도 쓰다 보니까 그냥 습관처럼 하던 건데, 남들이 이제 실수를 어떻게 줄이는 건지에 대해서 또 최근에 이제 또 주식을 제 방식으로 좀 바꿔가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것저것 질문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 컨텐츠로 만들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실수를 또 줄이는 거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영상도 찍었고, 찍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인연이 되신 분들은 여기서 도움이 되는 걸 보자. 특히 신용은 2년에 한번 큰 기회를 주니까 요건 한번 잘 명심을 해두시면은 365일 신용 써가지고 박살나는 그런 사례는 피하지 않겠냐,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